한적 십자가 대전 세종 충남협의권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은 5시가 이제 포가 됐습니다.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 총영사관에서 무역하고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수 영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총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요. 총 4분의 발표자께서 FTA 진행 현황이라든가 또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 또 한국관세청의 그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들, 또 임포터 오브 레코드라고 하죠. 그 수입자 검사에 대해서 CBP가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효율적인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진행 방법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일단 마이크는 토론자를 제외한 분들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발표자분들이 발표하는 중이라도 질문을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또 그럼 발표자들이 시간이 될 때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바로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A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황인상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통관 무역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근본 세미나는 저희 총영사관과 그리고 대한민국 관세청 그리고 한미관세 무역 연구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또 강의까지 해 주시는 우리 연구 포럼의 김진정 변호사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인킴 공익관세사님 그리고 우리 관세청의 김시태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미 FTA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 무역 확대와 경제 통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제가 마침 2011년도에 외교부의 FTA 정책기획과장을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여를 한 입장에서 근본 세미나가 무척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 글로벌 무역 침체로 대한민국 전체 무역 규모가 한 8.3%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 교역 규모는 오히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미 FTA 발효 9년차를 맞아서 그간의 FTA 활용 현황과 그리고 우리 한국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그리고 수입자 자격 검사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무역이 둔화되어 있고 또 우리 코리아타운 등 여러 우리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FTA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총영사관은 이와 같이 유용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교민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영사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총영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세미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은 발표할 때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발표되는 모든 자료들은 저희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세미나 이후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이 발표 동영상도 같이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12년도에 발효가 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잘 정착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효 7년 이내에 지금 약 95%가 다 품목이 관세 철폐가 됐고, 한미 FTA 활용률이라고 해서 이제 한미 FTA를 쓰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런 수출입 대상 중에 실제 활용이 되는 비율, 그게 이제 지난해 8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평균이 75%인데 그거보다 한 10% 정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하고 관세철폐 일정을 제가 참고 자료를 발췌해서 올려드렸고요. 대부분 이제 2%에서 5%, 10% 정도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 상황인데 이런 이제 세율들을 보시면은 FTA를 활용했을 때, 활용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몇 프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 교역 동향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발효 이후 8년 동안 상품 교역은 1.3배가 됐고요. 상호 투자는 2.4배로 늘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작년 같은 기간에도 오히려 한미 교역은 2.7% 증가한 바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동향을 그래프와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전 세계 수출은 10%나 줄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미중 분쟁이라든가 이런 무역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미 수출은 0.9%가 늘어나서 계속 그렇게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무역 수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라색 부분인데요. 2014-15년도 상당히 높았다가 200억 불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114억 불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떨어진 이유는 수입이 수출보다 좀 더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그런 균형을 위한 좀 요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요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은 표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혜택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서 보면은 비혜택 품목은 전년 대비 5.2% 작년에 감소했는데 혜택을 받는 품목은 6%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FTA 활용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활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FTA를 실제 적용해 본 수출입 기업에서는 이미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아직 적용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해당되는 물품의 품목 분류 코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HTS 코드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그 총 10자리로 이제 보통 돼 있는데 앞에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이고 7자리부터는 나라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디스포저블 글로브, 일회용 장갑이 이런 식으로 10자리 코드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알아야지 이제 관세율도 알 수 있고 FTA로 인한 세율도 알 수 있고 또 원산지 결정 기준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단위까지를 알아야지 세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HT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세율을 제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ITC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포저블 글로브가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네럴이라고 돼 있는 게 일반 기본 세율 3%입니다. 관세율이 3%고 스페셜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프리해서 중간에 KR이라고 국가 코드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FTA 때문에 제로가 0% 된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품목 분류를 하는 게 FTA 적용의 이제 첫 걸음이고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만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체적인 거는 대략적인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되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시려면은 관세사 사무소라든가 이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관세청을 통해서 또 역시 HTS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HS 비교라는 그런 사이트 중에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거에 대해서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세율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으로 좀 미국에는 관세 말고 또 특이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MPF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0.35% 정도 물품 가격에 그런 물품 처리 수수료를 미국 세관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TA 협정에 이걸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면은 이 0.35%도 절감이 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제로인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이유가 있습니다. 관세가 이제 제로인 경우는 보통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래 세율이 0%인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역을 하신 분들도 가끔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으면 그냥 한국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에는 품목별로 약 5,000개 정도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4가지를 지금 세번 변경, 부가가치, 완전 생산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부가가치 전체 중에 얼만큼이 그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공 공정 기준이라는 거는 특정 공정이 이제 그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류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수입해서 이제 양식한 경우에 양식을 하면은 한국산 인정되고 또 식물도 씨앗은 수입했더라도 한국에서 재배를 하면은 원산지가 인정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한국 관세청을 통해서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 이제 이 발표 자료에 직접 누르시면 링크가 되는데 보시면은 그 디스포저블 글로브에 대해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같아서 이제 말 그대로 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이제 좀 표현이 어려운데 HTS 코드 4단위까지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3번 변경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재밌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소는 01이고요. 2단위까지. 냉장 쇠고기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2단위까지 그 3번이 변경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원산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양파 같은 경우에 4단위까지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선한 양파는 0703 죄송합니다. 양파는 2단위까지 변경해야 되는데 신선한 양파는 0703, 건조 양파는 0711에서 2단위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건조했다 하더라도 한국산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산을 가지고 건조하면 괜찮겠죠. 중국산 같은 걸 건조했을 때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산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요. 한미 FTA는 지정된 양식은 없지만 필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꼭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율적인 양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산 제품이고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면은 멕시코 같은 데 보관하고 있다가 창고에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오면 되겠지 이러한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세관에 FTA 협정 세율을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미국 그 수입 신고는 반입 신고와 납세 신고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납세 신고할 때 지금 서류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저렇게 서류 안에다가 KR이라고 코리아라고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FTA 신청 서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납세 신고서에 같이 KR을 기재함으로써 자동으로 FTA 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요.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받을 경우에 미국 세관이 요구할 수도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요. 이걸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걸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산지가 불인정이 돼서 추징을 하게 되면 먼저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 이제 추징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자는 다시 수출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입자에게 이제 규칙 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한미 FTA 그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한국관세청 FTA 집행기획 담당관실의 김시태 주무관님께서 한국관세청의 중소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관세청 FTA 집행기획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시태 주무관이고요. 예, 저 오늘 발표 주제를 제가 저희 관세청에서 그 중소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관세청을 보통 규제나 그런 단속기관으로 아시는 그 수출 기업이 많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활용이 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좀 어떤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걸 좀 소개해서 앞으로 저 관세청 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활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내용을 제가 준비 단계, 활용 단계, 해결 단계 세 단계로 그냥 편의상 그냥 나눠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참고 자료로 한미 FTA 검증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실무에서 검증했던 사례 뭐 이런 거를 좀 정리한 절차라든가 미국 그 CBP가 검증했을 때 주요 주안점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자료가 돼 있고요. 아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해결 단계까지 1, 2, 3단계로 나눈 세 단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FTA 정보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세청에서 ESFTA 포털이라고 해서 저희 FTA에 저희가 현재 17개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FTA에 관한 그 협정문 정보부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그 다음에 기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저희가 연구 자료까지 전부 다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드리는 이 이후에 어떤 내용들도 대부분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제 발표에 대해서 더 참고를 원하신다면 이 사이트를 좀 방문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유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포털에서 ESFTA 포털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FTA 포털에서 주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 5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협정문 체결에 관해서 어떤 전체 협정문 내용이라든가
또 양어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쿼터 물량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터 물량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수출입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FTA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한미 FTA라든가 다른 FTA에서 활용 가능한 어떤 그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등록해 놓은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저희가 정부 예산을 좀 들여서 한 매년 한 500개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원산지 증명서 정보 교환 현황 조회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FTA가 기관 증명이 있고 자율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원산 증명을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 자율 증명이라고 하고, 또 원산지 증명서를 어떤 세관이나 아니면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주는 원산지 증명서로 이렇게 원산지 증명을 하는 기관 증명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기관 증명 방식에만 해당이 되고요. 특히 요 지금 오른쪽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패스 진행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세청에서 원산 증명 정보를 상대국 세관하고 직접 전산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해당 국가와 원산 증명서를 교환할 때 원산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지, 현재 발행받은 이 원산지 증명서가 지금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에 수출입 기업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세청 산하에 본부세관 6개 본부세관이 있습니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 있고요. 작게는 8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큰 데는 한 18명 정도 직원이 배치가 돼서 주로 FTA나 AEO, 해외 통관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FTA는 보신 것처럼 저희가 FTA에 관한 거의 모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AEO는 미국에서 CTPAT이라고 하는 거와 거의 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출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어떤 물류 흐름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어떤 통관을 신속하게 하거나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통관회로는 저희가 실제로 FTA나 아니면 다른 FTA 말고도 통관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생기면 요 수출입지원센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FTA 활용 지원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하면 이 활용 지원 센터를 이용할 때 저희가 직접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수출기업 센터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센터에 있는 기업 전문 상담관이 진단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건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크게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나 그다음에 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검증에 대해서 검증 위험성, 그런 부분을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 분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A나 관세에서 품목 분류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아까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원산지 이 FTA에서 품목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지금 박스 안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공급받습니다. 그 단계부터 먼저 품목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완제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관세청 홈페이지나 FTA 포털에 세계 HS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또 품목분류 사전 심사라고 해서 뭐 유권 해석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HS 정보 시스템은 저희 지금 유니패스라고 해서 외부 사이트에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정보 포털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공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간단히는 HS를 통해서 전체 HS에도 개괄적인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품목의 HS 그 분류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HS 가이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국내외의 그 사례들, 품목 분류 사례로 또 등재를 해놓겠습니다. 품목 분류 사전 심사는 어떤 수출입을 하기 전에 그 품목 분류의 정확성을 진단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품목 분류가 궁금하시면 저희 그 품목 분류 평가 분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 평가 분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다 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니패스 쪽에서 지금 이 파란 그 링크로 걸려 있는데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FTA 활용 통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FTA 포털 화면에 FTA 포털에 전부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각 국별로라든가 아니면은 FTA 품목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그 활용률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이북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그 대산 정보를 원하시면 들어가셔서 이북으로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FTA 활용률 통계 같은 정보는 저희가 또 그 통계청 그 코시스라는 시스템에 저희가 매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하시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컨설팅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한 57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신청 기업을 먼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그 중에서 적정한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설팅을 해줄 어떤 관세 법인을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컨설팅 하는 거는 저 A형, B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A형은 FTA 활용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B형은 원산지 그 검증에 대한 그 사전 그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월쯤에 요 사업 그 참여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때 저희 이 FTA 포털에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신청 자격은 그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2년간 저희 관세청을 포함해서 다른 데서 동일한 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벤처 기업부라든가 산업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은 업체는 또 제외가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는 신청서하고 정보 활용 동의서랑 사업자 등록증, 전년도 매출 확인 정보가 되고 있고요. 사업 진행 등 절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공고는 2월째 하고 기업 신청 접수는 2월, 그다음에 매년 한 10월까지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뭐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T 이동센터라고 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수출기업센 센터에서 직접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 기업을 방문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이제 컨설팅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FTA뿐만 아니고 다른 수출 외로라든가 아니면 수출에 관한 모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은 또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이용 방법은 물론 이제 전화도 있고요. 이메일로 쉽게 이메일로 이렇게 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번역별로 있기 때문에 번역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공익관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이제 저희가 관세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세관 34개 세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갈 때 같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화나 이런 상담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A에서 시작한 해외 공익 관세사 제도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베트남까지 확대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또 베트남 지역의 그런 수출 제도나 관련 그런 문의가 있으시면 또 해외 공익관세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 전문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토요일날 맞춤형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 인증술자 과정, 품목분류, 원산지 검증, FT 패스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분야별로 필요한 중소기업이 형편에 맞게 집합에 참석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니까 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교육은 저희가 국가원산정보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가 yes.ftedu.or.kr에 접속하시면 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FT 활용 단계인데요. 이전까지 여태까지 정보 제공이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것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원산지 판정하고 원산지 인증하고 증명. 실제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또 원산지 증명을 하는데 또 어떤 원산지 판정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FT 패스라고 있는데요. 원산지 일단 수출 부품이 협정 사유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까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간단한 예처럼 소가 냉동 소고기가 되는 것처럼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 원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거나 이럴 때는 품목 분류부터 시작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중소기업이 실제로 그런 거를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T 패스를 활용하시면 물론 다 무료입니다. 말씀드린 거는 FT 패스에 가입을 해서 일정 정보를 거기에 등재를 하면 자동으로 품목 분류라든가 원산지 결정 판정까지 해주고 있고요. 이 판정 정보를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이고요. 예, 또 다음으로 또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 FTP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그 입력을 해야 원산지 판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재료비가 어떤 거, 재료비가 얼마큼 드는지, 또 HS 코드가 어떤 건지, 또 물품 재료, 뭐 거래처, 자재명세서 이런 모든 정보를 일단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FTP 패스에서 원산지 판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한 2만 개 이상 기업이 요 FTP 패스를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총 한 여태까지 19만 건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FTP 패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ft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뭐 간단한 그 기업 정보라든가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가 재료비 산정 방안, 원산지 관리 준비, FTP 활용 실무, 패스 활용 실무, 뭐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입력은 실제로 물품 어떤 그 어떻게 이 원재료가 무엇인지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여기서 기업들이 혹시 ERP를 사용한다면 이 ERP까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사용하는 기업들은 간단하게 그 정보를 또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판정해주고 그다음에 원산지 증빙 서류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FT 이행 지원 센터가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FT 패스라든가 원산지 판정을 실제로 판정뿐만 아니고 또 이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원산지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국제 원산지 정보원 산하의 기관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요. 수입 전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서 수입 원산지 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관세평가 분류원에 어떤 사전 신청서와 그 신청서를 내면서 원산지 재료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3만 원이고요. 일단은 그 원산지 사전 심사에서 그 그러니까 원산지 그 판정을 받으면 효력이 3년간 유효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정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할 때 이 3번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큰 위험 없이 수출입을 하실 때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개념은 이제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라든가 원산지 증명이 있다는 것을 세관 당국이 인증하는 제도고요. 이렇게 되면 그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어떤 첨부 그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한 EU FTA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건으로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숫자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같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원산지 인증 숫자를 받아놓으시고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인증 숫자 받아놓으시고 받아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원산지 인증 숫자는 전체 작년까지 한 12,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각 본부 세관마다 인증 그 부서가 있습니다. 수출기획자 센터 말고 인증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통해서 인증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어떤 개요 정보인데요. 현재 뭐 원산지 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 증명을 채택하는 협정이 있고 기관 증명을 채택하는 협정이 있고요. 각각 원산지 증명서마다 어떤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밑에 또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뭐 저희 세관에서 신청하는 발급 절차, 또 대한상공회에서 발급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다 발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갖고 공인증서만 가지면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간편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기관 증명 발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계약 서류, 성품증이라든가 어떤 계약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원산지 확인서, 소명, 원산지에 대해 이게 원산지가 맞다는 어떤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수출자하고 수출자하고 생산자가 다를 때 그때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산지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를 확인서를 받아서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체라면 제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뭐 수산물이나 이런 1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을 해주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193개 품목에 대부분 농수산물품에 대해서 이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만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산지 확인서 한 장이면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다음에는 원산지 증명서 간이 발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간이 발급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원산지 소명을 할 때 어떤 원산지 증명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어떤 증빙 자료부터 또 최종 생산까지 어떤 모든 그런 관련 자료가 모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최대 한 12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어떤 물품에 대해서 협정마다 공통되는 어떤 원산지 기준 충족을 분석을 해서 어떤 공정을 충족을 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 그래서 보통 공정이 복잡하거나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어떤 공정만 충족을 하면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제도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제도 확인서만
그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게 국내에서 제조가 됐다는 그런 확인만 될 수 있으면 나머지 그 원산지 소명에 필요했던 모든 서류를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해결 단계라고 해서요. 통관 애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안 하나, 그다음 원산지 검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패스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증명 정보를 전자적으로 FTA 체결 상대국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린 중국하고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 이제 기관 발표 같은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가 그 세관 수입국에 도착을 하고 그게 세관 당국에 제출이 돼야만 협정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환되다 보니까 어떤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어떤 중간에 우편으로 발송하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분실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또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정보가 직접 교환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원산지 정보가 위조 변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발급받아서 상대국에 전송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래픽화한 부분이고요. 밑에 요 부분은 저희가 그 원산지 증명서 번호로 실제로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언제쯤 통신이 됐고 그게 현재 어떤 상태고 실제로 그 수입국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결과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모바일로도 이제 조회를 요 정보 왼쪽에 있는 정보를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FTA 해외 활용 해소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통관 애로가 발생을 하면 저희 주로 지금 요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그 수출입 기업체 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저희 영사관에 있는 관세관님이나 분들을 통해서도 또 해외 취재에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그런 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해결하게도 있습니다. 해외 통관으로 접수 방법은 저희 FTA 포털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FTA 상담 포털을 클릭하시고 거기 통관으로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자적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하셔갖고 상담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과 관련한 그런 통관애로 사례인데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CBP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적기에 제출 못해서 못했지만 사후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또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뭐 CBP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적기에 대응을 못해서 원산지 불인정을 받고 또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 광주 수출기업 센터에서 미국 LA 공익관세사를 통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또 한국산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인정을 받아서 벌금도 철회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주요 앱 기관 발급 증명 방식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했던 주요 사례들인데요. 주로 이제 기관 증명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아세안의
아니면 인도 이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주로 사례가 그 원산 증명서 양식에 작성된 어떤 기재사항의 불일치라든가 거기에 서명된 그 세관 직원의 서명 정보, 세관의 뭐 인장 정보,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요건 미위로 인해서 그 수입국에서 원산지 그 인정을 안 한 그런 사례들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S 품목 분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일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또 상대국 수입국에서 품목 분류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품목 분류가 수입국 기준이 하고 다르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맞춰서 품목 번호를 원산증명서에 기재를 해주는 것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어떤 확인 수입국에서 통관했던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품목에 관한 품목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우리 원산증명서를 발행을 받을 때 미리 우리 원산증명서상에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관세청에서 CO 진위 조회 사이트 정보고요. 이거는 한국공예기술에서 원산증명서 성에서 발행한 원산증명서 조회 사이트입니다. 이건 오른쪽에는 저희 세관에서 운영하는 CO 조회 사이트 화면이고요. CO 번호랑 그다음에 CO 레퍼런스 코드라고 해서 두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면 CO 조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말고도 몇 개국의 외국의 그 CO 조회 사이트도 같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국가는 그 CO 조회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외 통관회로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 본부세관 수출기획센터에 대한 정보고요. 이메일하고 전화번호가 있고요. 해외 관세관님들의 그런 연락처 정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오기 전에 저희 쪽에서 미리 이제 대응을 해서 어떤 위험 품목이라든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원산지 위반 어떤 위험성을 미리 좀 차단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먼저 간략히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접 검증하고 직접 검증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검증 제도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그러니까 상대국에 있는 수주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제도고요. 간접 검증 제도 같은 경우는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을 해서 검증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는 그런 직접 검증하고 간접 검증의 그런 어떤 검증 주체에 관한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는 각 협정별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각 검증 주체가 어딘지와 그 다음에 검증 회신 기간, 이제 간접 검증이 대부분일 텐데요. 간접 검증 회신 기간, 그 다음에 회신 주체 이런 거에 관한 도표입니다. 원산지 검증에 대해 하고 나서 원산지 검증 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 관세청이 검증을 했을 때 어떤 위반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규정이고요.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요 좀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위반 사례, 이제 처벌 조항에서 주요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부분이 2번하고 5번 이제 밑줄 친 부분인데요.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검증 요청 결과에 대한 미회신, 현지 조사 요청에 대한 미회신 및 동의 거부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나라 수입자를 상대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입 검증을 받고 나서 받는 과정에서 상대국 수출자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검증은 어떤 수출자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출자가 협조를 안 한다든가, 현지 조사에 응하지를 않는다든가, 뭐 이럴 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국 우리나라 수입 물품에 대해서 상대국 수출국에 수출 검증을 의뢰했는데 기한 내에 결과가 미어이신 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입자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입 검증이 진행이 되면 상대국 수출자랑 그다음에 상대국 수출자를 통해서 상대국 수출국 세관 당국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 검증 절차라든가 또 검증 회신 기한 준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수입자도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부분만 제가 좀 밑줄을 쳤고요. 밑에는 뭐 이제 고의성 있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가 없더라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앞에다 권리 보호 절차가 있는데요. 수익 검증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나 관세사나 조사에 참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의견 진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있으니까 일단 수익 검증이 진행이 된다면 변호사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이라고 판단이 원산지 부충족라고 결정이 났을 때 어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밑에 표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된 적부 심사 절차부터 감사원 심사 청구까지 되어 있고요. 제척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서 이런 어떤 우려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섬유 수출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섬유 그 검증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모의 검증 그런 검증에 대해서 모의 검증했던 이거 같은 거 실제 검증했던 그 사진인데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섬유 검증이 있기 전에 미리 저희가 그 모의 검증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검증부서에서 내년 한 5월, 6월 경쯤에 우리 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의 검증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예, 이제 특히나 우리 섬유 수출 기업들은 이런 데 좀 참가를 좀 하셔서 미리 검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뒤에 참고 자료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어떤 검증 절차에서 좀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미국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그 기업의 수출 생산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관심을 두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의 전체 수출 물량, 수출 규모를 봐서 그 기업의 그런 역량이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주로 관심을 두고 검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검증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형식에 불문하고 어떤 아주 자질구레한 영수증, 그런 어떤 포장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비닐 포장지라든가 거기에 원산지가 표시가 돼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소한 자료라도 잘 모아 두시는 게 나중에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특히 섬유 검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자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한국관세청은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세청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한국관세청은 이런 그 FTA 엘리스에서 관세 알려드립니다. 추진 조사뿐만 아니라 식당 식차제 운영에 FTA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기업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한국에 파트너사가 있는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서 이런 FTA 관련 수출 지원을 받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바로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미 세관의 통관 정책 및 FTA 원산지 검증 현황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역법, 관세법, 운송법, 우리 식품안전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ACI 로그룹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지만 제 강의는 우리 한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최근 아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검증을 많이들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뭔가, 그리고 원산지 기준, 그리고 검증 프로세스, 세관 우리 관세청 검증 사례들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그 원산지 검증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우리 무역 관계 우리 전체적인 흐름과 또 우리 세관의 어떤 현재 팔러시 같은 것들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바이든 트럼프 지금 우리 미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관세랑 우리 세관이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그 후보가 당선하게 되면 확실히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부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WTO를 비롯한 세계 기구들에 미국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정책은 근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크게 트럼프 정부처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약간 간접 압박 수준으로 추진될 수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중국 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쉽게 호의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국 관세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고요. 그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납타를 개정했는데요. 그 납타를 개정해서 만들어진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좀 잘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들은 빠른 시간에 인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일정 수준의 보호무역은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원래 보호무역이 팔리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공약에 보면,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보면 7천억 불 연방 투자 중에서 4천억 불을 미국산을 구입한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를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환경하고 이 노동 문제가 이 자유무역에 따라 붙는다.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미국 수입품, 즉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비관세 장벽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금년도 들어와서 미 세관에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forced labor process인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그 물품이 이런
강제 노역이나 미성년자 노역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사람들에서 식품이 생산되었다면 그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미세관에서 이걸 그냥 두질 않고 조사를 해서 이벨리에이션 합니다. 이벨리에이션 한 다음에 이 커미셔너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로컬 폴트에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산지 검증처럼 똑같이 그런 폼 28이라 그래서 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이 이렇게 디테인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디테인돼서 수리를 폼 20 요청한 수리를 이 세관에서 제출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수출을 하거나 우리가 다시 프로테스트나 이렇게 그 세관에다가 이렇게 우리 입장을 설명드려서 통과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물품 자체가 응료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forfeiture 압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이 세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원산지 기준을 설명드렸을 때 지금 저에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간단하게 전 두 분 강사님들이 설명을 잠깐 했지만 원산지 규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준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이렇습니다. 한국 산이 61%고 중국산이 39% 가지고 뭔가를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불화한 질문인데 이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는 정말 그 물품을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 substantial transform이라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한국산이냐? 자,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61%의 뭐 이런 자금을 들여가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영어로다가 substantially transform 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변형이 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매니팩처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중국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지금 저희 하는 업무 중에 상당한 포션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 추가 관세를 받는 그 제품이 중국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 컨셉이 미국 대법원 1907년도에 그 판례부터 시작하는데요. 물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대법원 판사의 그 말이 참 중요한데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첫 번째 내가 중국제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이름이 바뀌었냐, 두 번째는 이런 그 캘릭터가 바뀌었냐, 세 번째는 유세지가 바뀌었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해야 완전히 우리가 원산지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 검증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수입자에게 그 미세관에서 수입한 식품을 관세를 혜택을 받았잖아요. FTA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산이라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즉 특혜 세율을 적용된 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게 정말 수입을 했는데 과연 그런지 보겠다는 거죠. 조사 대상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자에게 할 수 있고요. 조사 방법은 주로 서면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섬유와 의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거의 한 47% 정도가 세금의 그 47% 정도가 섬유와 이 의류 제품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프하게. 그리고 처음에 요청하는 그 폼이 폼 28이고 폼 29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빌링이 나오고요. 돈을 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불복이 실패하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오는 이 서류가 폼 28이라 그래서 request for information, 즉 서류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세관에서 보니까 지금 수입을 하셨는데 관세를 안 내셨죠? 근데 그 관세를 안 내는 자격이 있는지 내가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이런 서류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테일하게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 규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원산지가 이렇게 맞는지 서류를 에비던스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원산지 증명서가 있느냐 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자, 중국 여러 가지 그 원재료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진짜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팩토리 프로파일을 좀 내놔봐라. 그리고 어떤 공정 과정을 해서 했는지 플로 차트를 내놔봐라. 그리고 샘플 같은 거 한번 보자. 그리고 실제 그 원재료의 그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이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게 이 에브리띵입니다. 이 지금 이 원산지 검증에 제일 중요한 게 프로덕션 레코드인데 실제로 공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월급 준 거 아까 뭐 우리 한국관세청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영수증 하나라도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제조했다는 매니팩처링 했다는 서류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 서류가 제일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폼 28이 왔을 때 30일 안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못하면 통상 2주 정도 요청을 익스텐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관세청에서 익스텐션을 들어줍니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우리가 지금 한국 그 고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해보면 영문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영문으로 다 번역을 안 해도 서머리만 번역해서 잘 설명을 하면은 많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0% 다 번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준비한 서류가 시간대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품 생산은 2019년도에 했는데 그 준비한 서류가 2020년도 것 같으면 이건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류 간의 일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장에서 이런 정도의 이 원재료가 나오는가 가지고 있나 이런 원재료 수량의 합리성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자료를 우리가 다 제출했습니다. 관세청에서 달라는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보니 관세청에서 뭐 서류가 좀 부족해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폼 29입니다. 여기서 보면 폼 29이 이렇게 해서 예비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서류를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할 경우도 있고 아예 요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잘 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폼 28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패스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아예 그냥 추징 관세를 안 냈던 것을 다시 내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 지불 요청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폼 29은 두 번째 오는 이 세관 서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맞습니다. 폼 28에서 충분히 설명 못했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일 이내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폼 29인 경우에는 보통 연장 요청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급할 경우에는 이 기간이 너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세관이 결정하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해보면 또 그냥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서류가 불충분해서 내가 그냥 이거 원산지 검증에서 실패했으니까 관세를 내시오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보이스가 날라오는 거죠. 관세에 대한 인보이스가 날라오면 180일 이내에 이걸 다시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서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공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BP 요청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완전 생산 기준의 경우와 그리고 3번 변경 규정일 경우에 그리고 3번 변경을 기준을 포함한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에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검증에 실패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하느냐? 이 검증에 실패했을 경우는 프로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세관 당국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리퀴데이션이라 그러죠. 실제로 인보이스가 발행된 그 발행 인보이스 날짜부터 180일 이내에 세관에다가 이 프로테스트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프로세스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전에 못했던 서류들을 쭉 다 설명하면서 법적으로 이게 충분히 이게 한미 FTA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해주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일 관세청에서 이렇게 디나이하는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insufficient document입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다. 뭐가 불충분한지는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insufficient document로 해서 디나이를 시키면 관세를 그때는 안 내게 되면은 계속 이자가 계속 곤란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프로테스트가 디나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찬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즉 뉴욕에 있는 이 국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억울하다. 우리가 지금 서류 다 제출했는데 세관에서 지금 디나이 시켰다. 억울하다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원산지 규정에 의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추가 관세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들이 수천 개, 3,800케이스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펌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리 저희 수입자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관세 환급을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기회가 이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회사에다가 정말 와서 이렇게 검증을 하느냐? Why me?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관에서는 이 중요하게 보는 이 오디트 같은 거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은 회사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이 전반적으로 세관과의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세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트레이드 이슈가 있습니다. 엔타이 덤핑 이슈죠. 왜? 굉장히 많은 돈이 걸려 있죠. 임포트 세이프티, 그리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와서 아주 심하게 중국 때렸던 케이스죠. 텍스타일 웨어링 어페럴. 왜 그렇습니까? 이 관세의 거의 절반 부분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검증의 대부분은 텍스타일이나 이런 어페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런 농산물 관계, 그리고 이 레버뉴에 관한 얘기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forced labor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검증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자, 고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시프먼트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잘 팔다가 추가 관세가 그냥 막 들어오죠. 25% 뭐 막 들어오죠. 그리고 엔타이 덤핑 막 그냥 100%, 200% 막 들어오죠. 이게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산 한국으로 보냈다가 한국에서 만들어 조금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랜시프를 한단 말이에요. 우회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뭔가를 좀 만드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 그렇지 않고 그냥 들이딱 이쪽으로 보내서 그냥 트랜시프만 해오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냅니다. 최근에 그 케이스도 우리 그 태양열 패널도 유명한 케이스죠. 그렇게 심하게 잡혔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트랜시프먼트 하는 이유들이 보면 엔타이 덤핑에 걸려있는 제품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걸려있는 제품들, 텍스타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추가 관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검증이 나오게 되면 세관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품목 분리도 제대로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당이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포트 베링입니다. 자, 새로운 수입자냐, 히스토리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컨센이냐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가 있는 제품이냐, 그리고 통관 서류 같은 데 보면 좀 주소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시퍼나 컨사이니까 동일하다든지, 뭐 현찰로 준다든지 아니면 페이먼트를 아주 이상하게 늦게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서류가 뭔가 좀 인컨시스턴트해, 좀 냄새 나는 케이스죠. 그리고 DDP, LDP, 즉 이
전부 다 관세를 전부 다 수출자가 내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일단은 좀 위험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포로 웹사이트에는 보면은 음식을 파는 웹사이트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퍼니처를 엔타이 덤핑 걸려 있는 퍼니처를 수입한다? 이거 냄새 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수입을 안 하다 엔타이 덤핑 되는 제품만 수입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유의 만일에 우리 좀 오늘 강의 듣는 분이 여기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세관 검증을 받을 수가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입자가 제일 정말 세관 검증을 피하고 잘할 수 있는가?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요, 이 품목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원산지 검증 걸리면 품목 분류를 같이 봐서 품목 분류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실제로 케이스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 해당된 금액이 200만 불이 넘습니다. 관세를 내야 될 부분이. 밸류에이션. 자, 그리고 자회사, 모회사에 걸려 있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걸려 들어가면서 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원산지도 당연히 substantial transform에 의해서 이게 과연 이름을 내가 한국산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이 원산지 한미 FDA 받는 원산지의 한국산하고 실제로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라고 붙일 수 있는 마킹은 룰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설사 마킹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더라도 한국산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산이 아니더라도 중국산으로 FTA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글자 마킹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서류는 이 수입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될 의무입니다. 1933년 이 관세 현대화법에 의해서 서류를 이 통관할 당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이 인포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검사 올 때 세관에 요청하면 주겠다는 그런 컨셉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러한 일을 설명할 때 항상 이 42 밀리언 페널티를 얘기하는데 포드 자동차가 그 폼 28 같은 그런 수류 요청서를 수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세관에서 4,200만 불을 수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벌금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수류는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이 수류 제출해야 될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다는 거죠. 포드 자동차에서 4,200만 불 벌금을 맞은 케이스인데요. 물론 포드 자동차가 돈을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30일 안에 수류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페널티가요 무지막지합니다. 이 한 번 릴리즈에 수류 안 줬다 그래서 이 10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나와 있는 그 연방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이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수리 종류도 굉장히 방대하다는 얘기죠. 엔트리 레코드는 당연한 거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이 많은 수리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글자로 적기는 건 힘드니까 이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이 세관 서류들이 커스텀 다큐멘트가 엔트리 서머니가 있죠. shipping 다큐멘트 같은 게 있겠죠. 커머셜 인보이스나 purchase order 우리가 지금 매니팩처링 하면서 수입을 하면서 필요했던 서류들을 전부 다 이게 인포로 레코드입니다. 이런 모든 서류들을 다 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서류를 요청했을 때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달려왔는데요. 자,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의로 했을 때 자,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너무 정말 무지해서 지금까지 그냥 한국산이 아닌데 계속해서 원산지 혜택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구 책임일까요?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자, 모르는 게 제가 아닙니다. 이 수입자는 모르면 무조건 레글리전스로 취급합니다. 기본으로 여기다 이 벌금을 때릴 때 보면 기본으로 세관에서는 그로스 레글리전스로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 수입자는 이 세관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그리고 세관에서는요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수입자는 이 룰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글리전스입니다.
이 그로스 레그리전스에서 원산지 규정이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관세의 4배를 추징당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고의로 프라드를 했다. 100% 도메스틱 밸류다. 즉 1000만 불어치를 수입했으면 1000만 불에 대한 그 벌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물론 심하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키텐 클레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요. 이 추징하는 벌금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돈을 안 낸 것에 대해서 이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사기를 쳤다. 그랬을 때도 한 배, 즉 안 낸 그 듀티 한 배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자진 신고를 참 많이 도와드렸는데 참 우리 수입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군에 있을 때 특별히 이런 잘못했을 때 이런 세관에서 먼저 조사를 와버리면 자진신고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관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간이 짧지만 너무 빨리 달려왔네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 강의 내용은 충분히 영사관에 고지가 되니까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철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 일단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좀 더 빨리 할 건데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위한 별도 시간은 저희가 못 가질 것 같고요. 채팅을 통해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을 계속 올려주시고 저희가 세미나 끝나기 전에 발표자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마지막 오늘 강사님이신 제인 김 간사님께서 최근 변경된 통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VIP 커스텀 서비스의 제인 킴입니다. 저는 오늘 수입자 자격 검사인 라이트맥 엔트리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자료화면 보실게요. 최근 들어서 수입자 자격검증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사를 받으실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으실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자의 자격을 알려면 수입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수입자란 엔트리 서머리에 나오는 인포럴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그 인포럴 레코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레귤레이션에 보면 owner, purchaser 또는 license customs broker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너나 펄체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아요. 수입된 물건의 값을 지불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트리 서머리 중간 부분인데요. 보시면 인포러라는 란이 있고요. 인포러 레코드 그리고 어트밋 컨사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포러 레코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너인데요. IOR은 관세에서부터 물건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트밋 컨사인은 그냥 딜리버리 장소예요. 하지만 저희가 통관을 할 때는 어트밋 컨사인이 IRS 넘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번호를 받는 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IOR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지만 어티밋 컨사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IRS 넘버를 주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사전 질문이 미리 있었어요. 1번은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고객을 대신하여 통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있고요. 한국 기업은 세관에서 Customs Assign Number라는 걸 받으시고 그리고 반들을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Ultimate Consign이 IRS 넘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딜리버리 하시는 곳에 IRS 넘버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이 팔리기 전에 통관이 됐다. 그래서 컨사이니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웨어하우스의 IRS 넘버를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 회사 이름으로 통관할 경우 미국 내 법인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시퍼 이름으로 통관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캠핑 트레일러 적용 세율을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8716 지금 불러드릴게요. 8716-1000이고요. 그리고 무관세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Entry Summary Rejection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Request for Information인데 아까 김진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이렇게 Request for Information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Entry Rejection을 통해서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요청 서류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설명 속에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검사 단계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아시겠지만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카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19 CFR 141.86 조항에 커머셜 인보이스 리퀘어먼트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인터널 어릿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인보이스에 꼭 기재돼야 되는 부분이 기재가 안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긴 한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빌링을 하는 파리, 매니팩처의 이름과 주소는 꼭 기재가 돼 있어야 하고요. 지금 이 샘플 인보이스를 보시면 XYZ 컴퍼니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이 누구에게 팔렸는지 바이어요. 여기 보시면 Import Department ABC 컴퍼니라고 돼 있어요. 그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ort of US Entry,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purchase price 나와 있어야 되고요. quantity는 weight, pieces, net하고 gross weight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차지를 내신 게 있다면 그 차지들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control version 적혀 있어야 되고 인코텀은 왜 적으시냐? 이거는 세간의 mandatory 조항은 아니지만 관세사 입장에서 이 프라이스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적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을 acknowledge 한다는 누군가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PP 매니저이라고 써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보이스에 이 시그니처가 없어요. 그거는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보이스를 보냈는데 인보이스 넘버가 없더라고요. 인보이스에. 그래서 세관에서 그거를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인보이스 넘버가 없다는 거는 인보이스를 뭐 수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아니면 뭐 임의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리퀘어먼트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인보이스에 반영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왜 서류를 보면 그 회사의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규정에 맞춰서 인보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더 믿음이 가니까 서류 준비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증 절차를 할 때 질문이 보통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그 10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질문이 What are the relationships? Are any of the parties related? 이런 질문이 왔어요. 보통 서플라이 체인에는 매니팩처가 있고 위의 경우에 제가 컴퍼니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경우면 물건을 산 컴퍼니 B가 있겠죠. 그 회사는 바이어가 될 거고요. 바이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엔드 유저, 여기서 말하는 엔드 유저는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파는 마지막 단계인 리테일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컴퍼니 C라고 썼습니다. 즉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엔드 유저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혹시라도 셀러와 바이어가 관계가 있는지 바이어와 엔드 유저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묻는 이유는 혹시라도 물건값에 영향을 주는지 해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퍼니 A가 본사고 컴퍼니 B가 US 지사라고 했을 때는 마켓 밸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please explain in detail the nature of relations.
자, 보시면 이 질문의 답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도 되고요. 그 물건의 흐름을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이 컴퍼니 B는 컴퍼니 A에게 펄체스 오더를 보냈고 물건이 도착한 후에 컴퍼니 B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여 컴퍼니 C로 물건을 배송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질문은 include documentation that is on company letterhead of all the parties involved. 아까 말씀드렸던 컴퍼니 ABC 회사에서 각각 관계성을 인정하는 편지를 받으시고요. 컴퍼니 B가 A에게 보낸 purchase order, 컴퍼니 C가 B에게 보낸 purchase order, 또 혹시 뭐 sales agreement 있는지,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있으신지, 또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물건이라면 트레이드마크 authorization letter가 있으신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C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이슈한 PO가 없거나 아니면 B가 A에게 보낸 PO장에 다른 가격이 써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격 문제라도 지금 이때 보내실 때 제대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언더밸류를 하셨거나 가격을 좀 차이나게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몇 불 더 올려서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저희 손님 중에 이제 걸리신 분 중에 액쇼 PO를 계속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세관에서 계속 리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리젝을 하냐, 서류 다 갖춰서 보냈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세관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본 PO가 있는데 이게 그 PO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미 모든 걸 좀 다 알고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류를 조작을 하시거나 없는 걸 만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관세를 좀 더 내시더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대로 해서 보내시는 거로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please provide the actual documents along with a copy of payment given to the contracted freight forwarder upon pickup from origin. 이거는 이제 페이먼트 확인이 들어가는 건데요. 페이먼트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고 또 그 가격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건데 만약 페이먼트 텀이 계약 관계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30 days after delivery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걸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페이먼트 한 게 없다 그랬을 때는 보통은 세관에서 전에 했던 거를 물어봐요. 전에 진행했던 거를 물어보면서 그때 돈을 냈던 거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비엘 카피를 요청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좀 바뀐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나 했더니 포워더들이 요즘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종종 수입업체를 만드셔서 포워더 이름으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터 비엘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수입자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이 수입자 이름 아까 A, B, C로 나눈다면 컴퍼니 B, the actual buyer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브로커 이름으로 통관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경우에 브로커 이름으로 통관을 하거나 만약에 포워더 이름으로 통관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토레이션 레터에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드마크 뭐 아니면 CPSC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시기보다는 시퍼 이름으로 통관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파워버터니는 이미 아실 거고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리지널 PO를 달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 PO를 오리지널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카피가 아닌 오리지널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정정을 한 내용이 있을지를 확인을 하기 위함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운트를 혹시라도 내려서 통관을 하신 경우라면 이럴 때라도 지금 제대로 금액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서밋을 하시고 그리고 세관원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LDP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를 했었는데 강사로 나오셨던 세관원이 그러시더라고요. LDP 수입의 가장 큰 문제는 언더밸류 이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거의 한 10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입자들에게 검증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 그때 하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자격 검사가 급증하는 걸 보면서 그 세간의 얘기가 다시 떠올랐고요. 아무래도 이런 검증이 될 때는 최대한 오픈을 하시고 세관원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누가 이 물건을 딜리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배달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저희가 엔드 유저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그 엔드 유저한테 간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을 확인을 하고 정말 이 물건의 소유주가 수입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right to make entry를 검증하는 겁니다. 당시 LDP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셔서 그 이름으로 수입을 하신다면 이 검사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불격 사유를 받으실 거고요. 또 언더밸류를 하셨다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통관사로서 저희가 발류에이션을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옷 같은 경우에 2불 이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어느 누구도 그걸 믿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 레귤러 관세에다가 중국 관세까지 더 내고 계셔서 굉장히 손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요즘 검사가 너무 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언더밸류를 계속 하시다가 걸리셔서 이걸 오히려 더 역으로 나중에 돈을 한꺼번에 내게 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걱정이 되고 또 다들 안 걸리셨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걸리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관한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이 절대 뭐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서류를 넣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다른 통관사를 통해서 걸리신 사례를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레귤러하게 뭐 제너럴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 엔트리가 아니면 세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음 같아서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인김 관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참석하신 분들께 여쭤볼 건데 지금 이 세미나를 한국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손들기로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걸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일부러 이제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한국에서도 관심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계속 손을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저희 그 세미나는 마칠 텐데요. 오늘 발표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자님들께서 사후에라도 또 질문 주시면은 다 답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금 발표 자료에 다 있었지만 그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발표자님들께서 한 번씩 이메일 한 번 더 채팅창에 한 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도 직접 해주신 우리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김진정 회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서 또 이런 유사한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할 텐데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